1940년 2월 전쟁의 포성이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을 때 세계는 기묘한 역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승리를 외쳤지만 전선은 교착되어 있었고 약소국들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끝까지 저항했죠. 핀란드는 소련의 맹공격 아래에서도 버티고 있었고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끝없는 후퇴와 재정비를 반복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노르웨이 침공을 준비했고 연합군은 우유부단한 결정만을 내놓았죠. 이 시기는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기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이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한 것처럼 보이는 저항이 때로는 거대한 제국의 야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전쟁에 나선 국가가 국민에게 영광스러운 승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적이 수년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반격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처음에는 정부의 말을 믿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하기 시작하겠죠. 전사자는 늘어나고 물자는 부족해지는데 승리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좌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영광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한다면 정부는 곤경에 처하게 되죠. 1940년 초 일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중국 침략은 3년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은 점령지에서 식량 부족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은 1940년 2월 둘째 주 전쟁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소련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었고 노르웨이에서는 연합군과 독일이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독일 내부에서는 장군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폴란드에서는 SS의 잔혹 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일본의 침략이 예상치 못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었죠. 핀란드 전선은 이번 주에 가장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된 소련 붉은 군대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죠. 만네르하임 방어선이라 불리는 핀란드의 주요 방어선에 쏟아지는 포탄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순마 구역 주변에서만 분당 400발이 포탄이 떨어졌으니까요. 하루 종일 계속되는 포격으로 핀란드 병사들은 잠도 자지 못했고 귀는 먹어갔으며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군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벙커벽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병사들은 자리를 지켰죠. 문제는 많은 진지가 서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고립된 진지들은 각자 싸워야 했고 대전차 무기도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진지는 방어용으로 맥심 기관총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병의 지원을 받는 소련 전차 몇 대만 나타나도 쉽게 무력화될 수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 방식은 무자비했습니다. 광신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용감한 보병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죠. 핀란드군의 포격은 첫 번째 공격 물결에서 수백 명의 소련 병사를 쓰러뜨렸지만 후방에서 전진하는 병사들은 죽어가는 동지들의 시체를 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격이 잇따라 격퇴되면서 전사자들의 시체는 핀란드군 전선에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백병전의 공포가 터져나왔죠. 이러한 공격에 노출된 핀란드군의 거점들은 하나 둘씩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네르하임 방어선 후방에는 핀란드 제5사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전선의 병사들은 5사단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지만 핀란드군 사령관 칼 구스타프 만네르헤임 원수는 그들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사단은 비프리 관문으로 향하는 길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단이었기 때문이죠. 만네르헤임은 전선에서 들려오는 재난에 대한 보고가 공황 상태에서 나온 과장된 것이며 5사단이 투입되어야 할 정도의 결정적인 돌파구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그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핀란드군에게는 포탄을 아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소총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직공격을 제외하고는 단 한 발의 포탄도 발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된 이 공격은 소련의 세몰 티모셰코 장군이 2월 11일부터 만네르하임 방어선에 쏟아부을 대규모 공세의 서곡이었을 뿐이죠. 모스크바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은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니키타 후르쇼프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스탈린과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했죠. 소련 공군 지휘관이 스탈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다리가 파괴되었고 많은 열차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러자 스탈린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죠. 핀란드인들에게 남은 건 스키뿐이다.
그들의 스키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스탈린의 좌절은 명백했습니다. 소련의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 핀란드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의 다른 곳에서는 연합군이 핀란드와 노르웨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2월 5일 연합군 최고전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노르웨이에 개입하고 핀란드에 도움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들의 계획은 3월 20일경에 나르비크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중립을 고수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연합군의 준비는 모호하고 우유부단하며 비전문적이었습니다. 핀란드를 돕겠다는 명분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죠. 실제로 연합군의 진짜 목표는 스웨덴의 철광석이 독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는 핀란드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그와 프랑스의 에두아르 달라디에 총리는 사적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연합군이 스웨덴 북부 갤리바레의 철광석 매장지를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연합군의 계획은 나르비크뿐만 아니라 스타방에르, 베르겐, 트론헤임에도 병력을 상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20일이라는 시점이 문제였죠. 그때까지 도와줄 핀란드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소련의 공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이상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2월 9일 에리 폰 만슈타인 장군이 독일 33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죠.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승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를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만슈타인은 이전에 육군 A집단군 참모총장이라는 영향력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서부 공격 계획의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그의 각서는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의 인내심을 시험했죠. 만슈타인이 제안한 계획은 기존의 슐리펜 플랜을 답습하는 대신 아르덴느 숲을 통과하여 프랑스군의 배후를 치는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더와 다른 보수적인 장군들은 이를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결국 만슈타인을 동프로이센의 군단으로 보내 서부 침공 계획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만슈타인의 계획이 결국 채택되어 프랑스의 항복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독일 장군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점령된 폴란드의 독일 장군 비렐름 울렉스는 그의 상관인 요하네스 블라스코비츠 장군에게 편지를 썼죠. 그는 SS 경찰 부대가 지역 주민에 대해 자행하는 폭력이 인간성과 도덕성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울렉스는 이 혐오스러운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경찰 조직과 고위 지휘관을 한꺼번에 해산하고 부대를 해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죠. 블라스코비츠는 이에 응답하여 독일 SS와 경찰이 저지른 폴란드인과 유대인에 대한 살인과 강 그리고 지역 재산의 약탈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2월 6일자 보고서에서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장교들이 SS에 대해 혐오와 증오가 교차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죠. 모든 병사들이 제국 국민과 국가대표들이 폴란드에서 저지른 이러한 범죄에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가 베를린으로 가서 히틀러에게 블라스코비츠를 해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잔혹 행위는 매일 계속되었죠. 블라스코비츠는 이번이 처음 불평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항의는 나치 지도부 대부분으로부터 적대감을 샀습니다. 한편 울렉스는 폴란드 침공 이후 지휘해온 제10군단 사령관직에서 해임될 예정이었죠. 나치 정권에 대한 도덕적 항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폴란드 침공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침략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중국 침략이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독특한 전략을 펼쳤죠. 단순히 군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후퇴하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무기와 기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문화재까지도요. 장제스는 칭기즈칸의 유해를 연안 근처 만리장성 뒤편에서 일본 침략군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서쪽 내륙의 전시 성지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한적의 침략을 받는 와중에도 중국은 다른 더 오래된 정복자의 유해를 확보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2월에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중국의 겨울
공세는 이제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이 공세는 꽤 성공적이었죠. 중국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단호하게 반격에 나선 것이어서 일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죠. 일본이 11월에 광시성을 침공하고 난닝을 함락시켜 공세를 선제적으로 저지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난닝 함락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하노이 쿤밍 철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철도를 통해 중국 국민당군은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조달받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에는 장제스가 중국 유일의 기계화 사단을 포함해 19개 사단을 파견했고 쿨룬고개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은 난닝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겨울 공세는 일본군을 곤경에 빠뜨리고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대담한 시도였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실패 후 국민당의 두 번째 군사력 증강 가능성은 희박해졌죠. 중국 전역에서 부족 현상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무기와 탄약 수입 또한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급로 중 하나가 끊긴 것이 치명타였죠. 하지만 일본의 상황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토지와 자원 부족이라는 악몽 같은 전망 때문에 먼저 만주를 그리고 이어서 북중국을 점령하려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토를 점령할수록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식량 수입에 의존하던 중국에서 1억 명에게 식량을 공급할 책임을 떠안게 되었으니까요.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식량 잉여 지역이었지만 일본이 점령한 만주, 우한, 중국 북부는 모두 식량 수입 지역이었습니다. 작년에 북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식량 부족이 발생하여 일본 본토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했죠. 일본은 호주산 쌀 600만 포대를 수입해서 점령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죠. 일본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당군은 당장 패배할 것 같지 않았고 중국 자체는 일본의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었죠. 물론 일본은 대규모 병력을 더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군사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려면 소련 국경에 주둔한 만주군을 철수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스탈린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국민당 군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도 동시에 상대해야 했죠. 설령 국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 해도 공산당은 계속 싸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철수할 수도 있었지만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큰 승리와 황금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에게 수년간 퍼뜨린 후였죠. 체면을 구길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일 전쟁의 양측 모두에게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보급로를 잃었고 군사력 증강의 가능성이 희박해졌죠. 일본은 끝없이 계속되는 전쟁에 물자가 고갈되고 있었고 점령지의 식량 문제라는 예상치 못한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결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역사상 이런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선진적이고 강력한 군대가 후진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나라를 침략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땅과 후퇴하는 적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그랬고 훗날 히틀러의 소련 침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같은 함정에 빠져 있었죠. 중국인들은 후퇴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끝없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은 식량 부족과 물자 고갈 속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그들을 추격할 수 있을까요? 1940년 2월 둘째 주는 전쟁의 복잡성과 모순을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핀란드는 소련의 압도적인 공격 아래에서도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고 연합군은 개입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들의 준비는 우유부단했죠. 독일에서는 장군들이 재배치되고 일부는 SS의 범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출구 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었죠. 이 시기의 이야기들은 전쟁이 단순히 군사력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류의 문제, 국민 여론,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지정학적 계산이 모두 얽혀 있었죠. 핀란드는 군사적으로 열세였지만 용기와 전술로 버티고 있었고 일본은 군사적으로 우세했지만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의 SS에 대한 항의는 나치 체제 내에서도 도덕적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블라스코비치와 울렉스 같은 장군들은 직업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들의 항의는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나치의 잔혹 행위가 모든 독일인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죠. 연합군의 노르웨이 개입 계획은
그들의 전략적 사고를 잘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핀란드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표는 스웨덴의 철광석이 독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전쟁에서 명분과 실리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준비가 모호하고 우유부단했다는 점은 연합군이 아직 전쟁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음을 시사하죠. 만슈타인의 재배치는 독일 군부 내의 권력 투쟁을 보여줍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장군이 보수적인 기득권에 의해 밀려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때로 아이러니합니다. 만슈타인의 계획은 결국 채택되어 프랑스 정복의 열쇠가 되었고 그를 밀어낸 사람들의 계획은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었으니까요. 핀란드 전선의 상황은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잠도 못 자고 귀도 먹고 얼어붙고 배고픈 채로 병사들은 자리를 지켰죠. 만네르 하임의 결단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선의 병사들이 지원을 간청했지만 그는 예비 병력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죠. 그의 판단은 옳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소련의 공격 방식은 인간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공격 물결이 쓰러지면 두 번째 물결이 그들의 시체를 넘어 전진했죠. 이것은 효과적인 전술일 수 있지만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냉소적인 발언, 핀란드인들에게 남은 건 스키뿐이다는 그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죠. 중국의 전략적 후퇴는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일본군과 정면 대결하는 대신 끝없는 영토 속으로 후퇴하면서 모든 것을 가져갔죠. 이것은 전쟁이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것임을 이해한 전략입니다. 칭기즈칸의 유해를 옮긴 것은 상징적이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었죠. 중국은 침략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의 딜레마는 제국주의 침략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 침략했지만 침략할수록 자원이 더 필요해졌죠. 점령지를 유지하려면 병력과 물자가 필요하고 그 점령지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서 일본 본토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체제였죠. 일본이 국민에게 승리와 영광의 이야기만 들려준 것도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승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낙관적인 선전만 계속했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사기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전사자는 늘어나고 물자는 부족해지는데 승리의 소식은 들리지 않으니까요. 폴란드에서의 SS 잔혹 행위와 독일 장군들의 항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모든 독일 군인이 나치의 범죄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블라스코비치의 보고서는 상세했습니다. 살인, 강간, 약탈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했죠. 그는 이것이 독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치 지도부는 이를 무시했고 잔혹 행위는 계속되었죠. 1940년 2월 둘째 주는 전쟁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기였습니다. 영웅적인 저항과 무자비한 공격, 도덕적 항의와 계속되는 범죄, 전략적 계획과 우유부단한 실행이 모두 공존했죠. 각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이라는 직물의 일부였습니다. 핀란드의 저항은 소련의 위신에 타격을 주었고 이것은 독일로 하여금 소련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노르웨이를 둘러싼 연합군과 독일의 계획은 곧 충돌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서의 일본의 곤경은 그들로 하여금 남쪽의 자원지대로 눈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폴란드에서의 잔혹 행위는 나치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전후 처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현상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군사적 승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죠. 물류, 외교, 선전, 도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는 군사력으로는 소련을 이길 수 없었지만 버티고 있었고 일본은 군사력으로는 중국을 압도했지만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단순히 더 많은 탱크와 비행기를 가진 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기의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전략적 목표의 명확성, 병참의 지속 가능성, 국민의 지지, 그리고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중요하죠. 1940년 2월의 이 순간들은 앞으로 전개될 더 큰 드라마의 서막이었고 각각의 결정과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전개되던 1940년 2월 둘째 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